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세무회계 하도록 하죠. 세무회계는 조기 수강을 위해서 이번 연도에는 빠르게 2월 달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빠르게 강의 듣고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강의 수강을 빠르게 종결하고 복습 시간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도에 맞춰가지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잘 수강을 해주시고 강의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순서는 법소부 순서로 할 거예요. 법인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약하잖아요. 1차 때 좀 버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인세를 제대로 잡고 가는 게 2차 때는 중요합니다. 법인세를 제대로 잡고 가면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멘탈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를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 부과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이 강의는 당연히 회계사 수험생 하고요. 세무사 수험생 둘 다 들으셔도 돼요. 공통 과정이거든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이 거의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과 난이도가 비슷해요. 세법은 같이 수강하셔도 됩니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증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 좀 길어요. 120분. 상증세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공개 강의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공개 강의로 회계사 수험생은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7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7문제, 8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소문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음 또 1, 2, 3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물음 안에도 요구사항이 1, 2, 3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풀기에 빡빡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많이 응시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4문제이긴 한데 이것도 4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음하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점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은 법인세 40점, 소득세 30점, 부가세 20점, 상증세 10점 배점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상증세가 거의 10년 내에 나온 적이 없어서 세법학에서 상증세가 나오고요. 회계학 2부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법인세 50점 배점이고요. 소득세 30점, 부가세 20점 배점이죠. 이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법인세 문제고요. 한 문제가 소득세 문제, 부가세 문제가 또 한 문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은요. 제일 처음에 서문이 나와요. 서문, 주 A, 뭐 중소기업이다, 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 자료 본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 요 적혀있는 순서대로 읽으시면 말릴 수가 있어요. 말립니다. 그래서 요 적혀있는 순서대로 절대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요 순서를 읽으시면 말려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이 순서로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서문부터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에요. 여기 2번째, 3번째가 본문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본문을 2번, 3번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요구사항을 읽으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아니까 본문에서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죠. 근데 본문부터 읽고 요구사항을 그 다음에 읽어버리면 다시 본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다시 읽어야 되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드시 요구사항부터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순서로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문을 보실 때는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체크하냐면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죠.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기초한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이지만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이라는 기초한도를 주고요. 뭐 기부금도 이제는 중소기업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기부금 한도 구할 때 기준소득, 그거는 기준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서 구하잖아요. 이때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60% 한도 적용해야 돼요. 기준소득 금액의 60% 하고 2월 결손금 비교해야 되겠죠. 중소기업이면 100% 한도를 주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법소정의 법인은 100% 한도를 주긴 합니다. 그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연도도 체크하셔야 돼요. 사업연도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짜리 회사가 나오겠지만 6개월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짜리 나오면 접대비 기초한도 구할 때 월할 계산
12분의 6개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업종까지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한 영리 내구법인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오면요. 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막 간주임대료 계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업종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서문 읽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답지를 작성할 때는 성의껏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뭐 입금 산입 비용 300, 기타 사유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안 된다는 예시예요. 입금 산입도 가능하면 개별 세무 조정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입금 산입 4글자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글씨를 적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자를 적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짧으니까. 근데 또박또박 안 적고 내가 좀 흘려 적는다라고 하면 산입하고요. 불산입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꺼놓으면 이게 불산입을 하려고 한 건지 산입을 하려고 한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구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입금 산입하고 입금 불산입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4글자, 5글자 차이이기 때문에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 세무 조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로 적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박또박 글씨를 이쁘게 잘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한해서 한자로 적으셔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용, 요 과목은요. 아무 때나 적으셔도 돼요. 과목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채점할 때 많은 응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 금액 제대로 산정했는지 그리고 소득 처분 제대로 유본지, 기타 사유 유출인지 그런 걸 보고 채점을 하는 거라서 과목은 관련된 과목 적으시면 돼요. 업무 무관 비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업무 무관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그냥 한도 초과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죠. 다만 업무 무관 비용인데 막 매출액을 적거나 그런 아직 관련 없는 과목을 적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관련 있는 걸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은 중요한데 요거 무조건 원 단위로 계산해서 원 단위로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산 근거도 사실은 원 단위로 적는 게 가장 좋죠. 그게 헷갈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가 있는 거니까 계산 근거는 100만 단위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원 단위로 적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100만 단위로 적는 분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원 단위로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계산 근거는 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었다. 3천만 원 곱하기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차입금 적수가 뭐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가지입금 적수가 1억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0. 이렇게 계산 근거를 간단하게 적으셔도 무방해요. 깔끔하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100만 단위로. 요 답은요. 답은 반드시 원 단위로 하셔야 돼요. 답은 무조건 원 단위예요.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요것도 이렇게 2글자로 적으시면 안 돼요.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하면 6글자로 또박또박 적어주셔야 됩니다. 기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타 사유 유출. 제대로 6글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에는 차감 조정이었다라고 하면 개별 세무 조정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라라는 문제에서는 차감 조정 칸이 있잖아요. 그때는 실무적으로 다 마이너스 표시를 빼고 유보라고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개별 세무 조정할 때는 또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나 개별 세무 조정이나 둘 다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급하거나 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차감 조정 칸에 마이너스 떼고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 구성을 보면요. 책은 2022년 2차 요약서 하고요. 2022년 세무회계 연습 그 2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요 2차 요약서는 이론서예요.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죠. 이걸로 이론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세무회계 연습 교재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이론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우리 세무회계 연습 책은 작년 책보다 훨씬 얇아졌어요. 제가 소신대로 책을 만든 겁니다. 소신대로. 자꾸 이제 굵게 만들려고 목표는 그렇게 세웠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굵게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더 안 좋아요. 뭐 쓸데없는 문제를 풀고 있거나 뭐 지엽적인 그런 주제를 풀고 있거나 그러면 점수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이제 책이 분량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굵게 만드는 걸로 그렇게 매년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기출문제 새로 넣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번에 파격적으로 쓸데없는 문제들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이런 거는 이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드는 것들은 빼고 약간 좋은 문제들 그거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독수 늘리는데도 엄청나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문제를 막 시간 소요를 하면서 풀면요. 세무에게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복습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많이 줄인 거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약간은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라든지 너무 또 난이도가 심하게 과한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 뺐어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런 문제들을 남겨뒀고요. 대부분 좋은 문제, 필수 문제 그런 걸 남겨뒀으니까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데 이거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충분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해독수만 늘리세요. 해독수만. 여기에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다고 하면요. 합격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수를 2해독, 3해독, 4해독, 5해독, 10해독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독수를 늘려가지고 요 문제들을 마스터하면요. 그러면 요 문제들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실전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숫자만 바뀌어서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상한 게 나오지 않아요. 이때까지 10년 내까지 나왔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갑자기 폭탄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훨씬 더 점수에는 도움 되실 거예요. Q&A 같은 경우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요 카페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2월 달에는 좀 바빠가지고 질문 답변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2월 달은 개정세법 작업이라든지 책 작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3월 이후부터는 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 요 한 달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3월 달부터는 정말로 정신 차려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올리면 바로 답변 달고 그렇게 열심히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바로 법인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펴시면 되겠고요. 3학년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3학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면 6개월짜리 나왔는데 막 파바박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 3학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를 볼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차 요약서라 가지고 1차 요약서하고는 달라요. 1차 요약서에서는 1장에 뭐 납세지, 납세 의무자 그런 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절차들 그런 게 2차 요약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다 말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1차 때 2차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만 나오니까요. 말문제 대비 이론들 그런 거 싹 뺐어요. 얇은 교재로 해독수 늘리시라고 2차 주제만 넣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납세 절차 이런 거 좀 다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3학년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월할 계산 주의하시고요. 기간 계산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 계산. OT 때만 제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OT를 제외한 나머지 강의에서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재밌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점수에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없이 좀 진행이 된다는 거, 시험이 임박한 경우에 그 강의는 저도 뭐 농담을 하고 싶어도 억제를 해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마음을 참고 억누르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강의 빨리 듣고 그렇게 복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월할 계산은 접대비 같은 경우에 기초한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이고 중소기업이면 3600이죠. 그거 월할 계산 하셔야 돼요. 3년도가 6개월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1200, 3600이 연한도니까 거기에 12분의 6개월 때려가지고 요 월할 계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200하고 3600. 그리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 규정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 한도. 요 계산하실 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3년도가 1년 미만짜리 회사가 나오면요. 월할 계산 아니에요. 실제로는 얘는 환산 내용연수.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환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해 주시고 월할 계산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편의상 제가 월할로 넣어놨지만 환산 내용연수 그거 적용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3년도가 1년 미만이면요. 환산을 해야 되는 건데 환산 어떻게 하죠? 내용연수가 3년이다 라고 하면 3번 상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3년이면 3번. 1년짜리 회사 같은 경우에 3년이 되려면 3번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6개월짜리 회사였다라고 하면요. 3년이 되려면 몇 번 돌아가야 되죠? 6번 돌아가야 됩니다. 6번. 요 6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6은 이렇게 구하죠. 3년 이라는 내용연수, 본래 내용연수가 있으면 곱하기 6개월분의 12개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6년이 나오죠. 6년에 대한 상각률 그거 선택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월할 계산을 안일하게 했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정액법도 틀릴 수 있거든요. 우연히 일치할 수는 있지만 정액법 같은 경우에도 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환산 내용연수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걸 적용해야 되는 동네에서 월할 계산을 해버리면요. 계산 근거 보고 감점 처리할 수 있어요. 계산 근거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환산 내용연수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년도가 계속적으로 1년 미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3년도 의제 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월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취득자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3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중도에 4월 달에 취득을 했다든지 10월 달에 취득했다. 그 케이스가 나오면 월할 계산하시면 돼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건 다 같이 붙어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월할 계산해야 되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산출세액 계산 동네. 산출세액. 자, 산출세액 계산할 때도 3년도가 6개월짜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 과표가 6개월치 과표 2억이 나왔다고 할게요. 여기 세율 2억까지 10% 이렇게 적용해서 2천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과표를 1년짜리 과표로 환산을 하고요.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2억 곱하기 6개월분의 12개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연 단위로 환산되죠? 4억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세율 2억까지 10%, 2억 초과분은 20% 적용하면 돼요. 얼마 나오죠? 6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6천만 원은 1년치 세액이니까 다시 6개월치 세액으로 바꿔주고자 곱하기 12분의 6개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얘가 3천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계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연환산 하고 나서 세율 때리고 다시 12분의 6개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누진 세율이기 때문이죠. 2억까지 10%, 2억 초과는 20%. 자, 그 다음에 기간 계산 또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 계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 2월 송금 산입이 되죠. 2월 송금 산입.
요거 적용할 때 이월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얘는 과거에는 10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0년으로 바뀌었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년간 이월돼서 지금 2022년도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 기타 하고 시작하는 거죠. 얘가 먼저 한도를 만나요. 이월된 게. 요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전 거, 요거 이전 거는 2월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분이 지금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이 됩니다. 요런 기간 계산 또 6개월짜리 법인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있죠. 우리 과표 계산 단계에서 2월 결손금 얘는 지금 현재 규정은 15년이지만 계산 문제 푸실 때는 몇 년으로 봐야 되죠? 10년으로 보셔야 돼요. 10년으로. 계산 문제 푸실 때는 10년간 2월 된다라고 보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결손금이 15년간 2월 돼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결손금은 다 10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10년으로 기억하시고 날짜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2012년 1월 1일 이후분이에요. 지금 2022년도니까 소급해서 10년 전이면 2012년도죠. 요거 날짜도 기억해서 요 날짜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을 지금 과세표준 계산에서 뺄 수가 있다. 각사소득에서 뺄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연도가 지금 22기라고 할게요. 22기고 2월 결손금이 발생한 시점이 얘가 보니까 10기였다고 할게요. 10기에 2월 결손금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서문에 분명히 사업연도가 1년짜리로 나와 있는 거야. 1월 1일부터 뭐 6월 30일까지.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잘 하거든요. 월화 계산. 얘가 1년 미만짜리 회사구나. 누락 없이 잘 하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급하게 계산하다 보면 10기에서 22기 사이의 텀이 12기. 12기면 12년이네.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구나. 요거는 공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급하게 풀다 보면. 요거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 안 하고 가면 이런 걸 실수하는 거예요. 요게 사업연도 6개월짜리면 몇 년이죠? 12년 아닙니다. 12년 아니고요. 6년이죠. 6개월짜리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간 계산도 되게 주의해서 이걸 공제를 할 수 있는지 공제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쉽게 발생한 2월 결손금, 지금 22기 과표 계산 단계에서 각사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요게 3년도 1년 미만인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에요. 거기 월할 안분 계산 같은 경우에 접대비 기초한도 요거 월할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감가상각비 상각 범위에 관련해서는 환산 내용연수 적용하셔야 돼요. 환산 내용연수 안일하게 월할 계산하면 또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산출세 계산할 때도 과세 표준은 연한산해야 됩니다. 연한산하고 누진세율 때려야 되겠고요. 기간 계산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 규정 적용할 때 요 10년간 2월 되고요. 그때 꽃표시 2번 챙겨오셔야 돼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10년간 2월 공제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도 15년, 10년인데 계산 문제에서는 10년이에요. 10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10년. 그리고 꽃표시 3번에 나오죠. 뭐 2019년 12월 31일 이전 분은 10년간 2월 공제된다. 그렇게 얘는 언제부터 2012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2012년 1월 1일 이후분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거를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여기서는 주요 항목들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주요 항목들. 자, 이것도 서문에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중소기업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접대비 기초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하고 달라요. 기초한도 접대비 얼마죠? 3,600이죠. 1년짜리 회사면 3,600이 될 거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이 기초한도죠.
연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도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음수표는 중소기업 여부를 안 따져요. 어음수표는 중소기업이든 비중소기업이든 대손 사유 맞고요. 외상 매출금이 문제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 채권자인 내가 중소기업이어야지만 대손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서문에 나와요. 중소기업 여부가. 서문에 중소기업이 아닌 주 A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도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 대손 사유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손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대손 충당하고 상계 처리, 대손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송금 무이사님 유보 그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뭐 요 관련해서는 또 뒷동네 대손 사유에 해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런 거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서 또 대손 사유로 넣어주거든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2년짜리도 있어요. 2년짜리는 뭐 파산이나 부도 사건이 없는데 해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는 거죠. 2년 이상 지나면 되게 오랫동안 지난 거예요. 그건 또 중소기업만 이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결산 조정으로. 그런 것도 같이 관련해서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2월 결성금 공제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과표 계산 단계에서 몇 프로 한도로 하죠? 100% 한도인 거예요. 과표 계산 단계. 기부금도 마찬가지.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은 앞에 베이스 금액이 기준소득 금액이죠. 거기서는 그 동네는 기준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2월 결손금을 빼고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몇 프로? 과표 계산 단계에서는 각사소득, 그거의 60% 한도가 되는 것이고 기부금 동네에서는 기준소득금액, 그거의 60% 한도 내에서 2월 결손금 공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요. 결손 소급공제가 중소기업은 가능하죠. 근데 비중소기업은 소급공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있는 점이니까 그거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저연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몇 프로? 7%예요. 비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10%, 12%, 17%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누진 구조죠. 100억까지는 10%, 100억 초과분은 12%, 1000억 초과분이 1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100억 초과하는 케이스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10%로 기억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아니면 10%, 중소기업이면 7%, 이것도 달라요. 그리고 또 최저연세 관련해가지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얘는 최저연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최저연세 적용을 하지 않아요. 최저연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저연세 적용을 받아가지고 요 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있어요. 배제가 되면 다 못 받는다는 거죠. 중소기업인 게 더 좋은 거예요. 중소기업이면 최저연세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배제될 일도 없고 전부 다 세액공제 넣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런 거니까 중소기업이 좀 더 혜택이 있죠. 그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율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훨씬 더 높거든요. 비중소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세액공제율도 높습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납 기간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죠. 분납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이면 몇 개월이죠? 2개월이죠. 이게 주요 항목이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중소기업이면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대기업만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납세 의무가 없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중소기업은 우리 손익귀속시기 같은 경우에도 회수기의 도래기준 신고 조정까지 가능하잖아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회수기의 도래기준 적용하려면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소기업만 회수기의 도래기준 신고 조정이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용역 제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 용역이든 장기 용역이든 상관없이 진행 기준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면서 단기 건설 공사였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완성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신고 조정도 허용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이 있어요. 예전 시험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한번 과표 계산해봐라.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그런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 주제의 테마를 가지고 교수님이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10페이지에 중소기업인 경우 접대비 기초한도가 일반 법인은 1200, 중소기업은 3600이라고 되어 있죠. 부도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일반 법인은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대손 사유 맞고요. 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 2년짜리도 있어요.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또 결산 조정 사항인 대손 사유로 인정해 주거든요. 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 또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도 일반 법인은 60%, 각사소득의 60%죠. 그리고 기부금도 마찬가지죠. 기준소득금액의 60%. 중소기업은 각사소득의 100%, 기준소득금액의 또 100% 그런 기부금 한도. 결손금 같은 경우에 일반 법인은 소급공제가 안 돼요. 중소기업만 소급공제가 되죠. 소급공제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서 소급공제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소급공제를 받는 거죠. 2월 결손금 공제는 강제고요. 과표 계산 단계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저한세율 같은 경우에 일반 법인은 10%, 12%, 17% 이게 3단계 초과 누진 구조예요. 100억까지 10%, 100억 초과 12%, 1000억 초과가 17%, 중소기업은 7%고요.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배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100%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율도 높은 거고요. 분납 기간 같은 경우에 일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죠. 그리고 표시에 또 나와 있죠. 중소기업은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이게 뭐죠? 미완료 소득. 그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율의 공제율이 높다. 그런 게 여러 가지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연도하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리를 했고요. 조금 쉬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